제 이름은 박선우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 신청해서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달을 꽉 채워야 했지만 그곳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 덕분에 보름이나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집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민준과 시어머니께 깜짝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쨌든 평소에 시어머니와 저는 겉으로는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웃들에게 제가 싹싹한 며느리라고 칭찬하셨고 저 또한 한 가족인데 화목해야 재물도 따른다자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에는 일부러 미국 면세점에 들러 시어머니께 드릴 캐시미어 목도리를 고르고 민준 씨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스포츠 시계도 샀습니다. 양손에 특산품이 든 쇼핑백 2개를 들고 택시를 타고 우리가 사는 빌라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3층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따가 문을 열면 민준 씨가 깜짝 놀라겠지? 시어머니는 또 이것저것 캐물으시며 반겨주시겠지? 그런데 막 집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넣기도 전에 집안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저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상냥한 말투와는 완전히 다른 뼛속까지 더이양양한 기색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계획대로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그다지 낮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아직 미국에 있다고 생각해서 전혀 경계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선우 그 목돈 말이야. 어떻게든 너한테 내놓게 만들어야 해. 내가 잘 보관해 준다고 해. 걔가 함부로 쓸까봐 그런다고. 그렇게 얼마 지나면 그 돈은 우리 것이 되는 거지. 그때 가서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너한테 좋은 차도 한 대 뽑아주고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 제 손에 들려있던 쇼핑백이 화라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쇼핑백을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세게 맞은 것처럼요. 그 목돈은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유산과 제가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어머니는 확실히 제게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가 손에 돈을 너무 많이 쥐고 있으면 사기당하기 쉽다. 내가 은행에 잘 넣어두면 이자도 더 많이 붙을 거다. 라고요. 그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바로 대답하지 않았는데 마사카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민준 씨와 이런 계산을 하고 계셨을 줄이야. 이어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평소 제게 무척 다정했지만 지금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없었고 약간의 마지못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선우 씨가 알면 분명히 화낼 거예요. 화내면 어쩔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짜증 섞인 말투였죠. 걔가 너한테 시집 왔으면 우리 김씨 집안 사람이지. 걔 돈이 우리 집 돈 아니면 뭐냐? 내가 다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니? 너 좀 봐라. 몇 년을 일했는데 아직 번듯한 집 한 채도 못 사고 걔 돈만 있으면 우리 집 살림이 확 필 텐데 말이야. 민준 씨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뭐가 어째? 시어머니의 말투는 아주 강경했습니다. 너 잘 들어. 이 일은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해. 너 내일 당장 박선우한테 말해. 내 회사 동료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좀 빌리고 싶어 한다고. 일단 그 돈부터 꺼내놓게 만들어. 돈이 내 손에 들어오고 나면 걔가 뭘 어쩌겠어? 설마 너랑 이혼이라도 하겠니? 저는 문 밖에서 손에 쥔 열쇠를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 시어머니가 제게 잘해주셨던 건 모두 연기였습니다. 싹싹한 며느리니 저를 위한 것이니 하는 말들은 전부 제 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요. 그는 입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딱 잘라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상 묵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추웠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바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 들어가면 분명 큰 싸움이 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오히려 제가 엿들었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올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겠죠. 저는 조용히 열쇠를 빼내고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계단 참모퉁이로 가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해야 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게 말이죠. 계단은 약간 어두웠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쥔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민준 씨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우는 속이기 쉬우니 좋은 말 몇 마디만 해주면 금방 믿을 거라고, 돈을 받고 나면 민준 씨에게 더 좋은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들을수록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10여 분이 지났을까 집안의 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아마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단지 앞 편의점에서 물 한 병을 사서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한 지 3년, 평소 시어머니께 공손하게 대했고 집안일도 솔선해서 했습니다. 월급의 일부는 생활비로 보탰습니다. 제가 대체 그들에게 뭘 잘못했기에 그들이 저를 이렇게 속이려 하는 걸까요? 스마트폰으로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며 모든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었는지 확인한 후에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단 머물 곳을 찾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근처 호텔을 예약하고 특산품 쇼핑백을 들고 천천히 호텔로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가장 친한 친구인 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는데 일이 좀 생겨서 당분간 호텔에 머물 거라고요. 유리는 바로 답장을 보내 무슨 일이냐며 와서 같이 있어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눈은 약간 충혈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점차 차분해졌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돈을 노린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박선우라는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빚진 것은 언젠가 반드시 돌려받을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한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사소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제 월급이 얼마인지 자꾸 물어보셨던 것, 민준 씨가 가끔씩 부모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것이 없냐고 떠보던 것. 알고 보니 그때부터 그들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눈치채지 못했을 뿐. 결국 저는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오래된 빌라와 제가 가진 예금. 이 모든 것은 제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그들이 정말로 제 돈을 사기치려 한다면 제 손에 있는 녹음 파일로 법적 절차를 밟아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오늘 저는 집에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연극을 펼칠지 지켜봐야 합니다. 동시에 제게 속한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어리석게 굴지 않을 겁니다.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저를 속이려 한 그 사람들이 모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어제 전달하지 못한 특산품 쇼핑백을 들고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후에야 열쇠를 꺼냈습니다. 어쨌든 그들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가 그들의 계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한 바퀴 돌리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자마자 주방에서 시어머니가 채소를 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와 나누는 대화의 톤은 어제 문 밖에서 엿들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죠. 민준아, 이따가 선우한테 잘 말해야 한다. 네 회사 동료 아버님이 입원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급전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우리가 친구인데 모른 척할 수 없지 않겠냐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동안 칼이 도마 위를 쿵쿵 내리쳤습니다. 걔가 망설이면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울상을 지어. 우리가 이 부탁을 안 들어주면 네가 회사에서 입장이 곤란해진다고 해. 어쨌든 무조건 그 돈을 받아내야 해. 민준 씨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만약 선우 씨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해요? 어제 예정보다 일찍 안 돌아왔으면 모를까. 갑자기 돌아오니까 왠지 좀 이상해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자애가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 네가 그냥 애교 좀 부리고 좋은 말 몇 마디 해주면 마음 약해져서 넘어올 거야. 돈이 내 손에 들어오고 나면 걔가 알게 된들 이미 늦었지. 저는 문간에 서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애교라니. 그들은 아직도 저를 예전에 그 바보 같고 물렁한 사람으로 보는군요. 저는 일부러 헛기침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저 왔어요. 제 목소리를 듣자 시어머니는 손에 든 칼을 쾅당 소리를 내며 도마에 떨어뜨렸습니다. 서둘러 손을 닦고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는데 얼굴에는 순식간에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선우야, 너 어떻게 말도 없이 왔니? 피곤하지? 어서 앉아, 앉아. 민준 씨는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선우 씨, 여정은 순조로웠어요? 저는 특산품 쇼핑백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순조로웠어요. 프로젝트가 일찍 끝나서 두 분께 깜짝 선물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방금 문 앞에서 들으니 민준 씨 동료 아버님이 입원하셨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까지 떨리기 시작했죠. 아니야. 네가 잘못 들었을 거야. 민준이랑 다른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요? 저는 일부러 어조를 길게 느리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까요? 민준 씨가 황급히 한 걸음 다가와 제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선우 씨, 오해하지 말아요. 그냥 잡담한 거예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잡담이요? 어떻게 하면 제 돈을 꺼내서 당신들 것으로 만들지 잡담했다고요? 이 말이 나오자 시어머니와 민준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리고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우야,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엄마가 어떻게 내 돈을 노리겠어? 다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저 좋으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웃음이었죠. 저 좋으라고 민준 씨한테 제 돈을 받고 나면 더 좋은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 좋으라고 동료 아버님 입원을 핑계로 제 돈을 사기칠 계획을 세우셨고요. 민준 씨의 얼굴은 돼지간처럼 붉어졌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해져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박선우, 너 함부로 말하지 마.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밖에서 헛소문 듣고 와서 일부러 시비 거는 거지?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려던 순간 집 전화가 따르릉 하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 날카로운 벨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며 시어머니의 고함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서둘러 말했습니다. 분명히 당신 아버님일 거야. 내가 받을게. 그녀는 총총걸음으로 전화기 앞으로 달려가 수화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여보, 그쪽은 어때요? 사업 잘 됐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의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파산이라니. 어떻게 파산할 수가 있어? 지난달에 나한테 그 투자는 무조건 돈 버는 거라고 했잖아요. 저와 민준 씨는 모두 멍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급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누구 전화예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민준 씨를 무시하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닐 거야. 우리 집이 어떻게 몇 억을 빚져. 당신들 사기꾼이지?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전화기 저편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모든 기운이 빠진 듯 몸이 휘청이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민준 씨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저 놀라게 하지 마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수화기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왼수 같은 영감탱이가 투자에 실패해서 회사가 파산했대. 게다가 몇 억 빚까지 졌다고 변호사가 우리 집을 압류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 우리 이제 살 곳도 없어. 뭐라고요? 민준 씨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는 어제 저한테 다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저를 속일 수가. 시어머니는 숨이 넘어갈 듯 울며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 욕심 때문에. 멀쩡한 사업 놔두고 왜 그런 고위험 투자를 해서 이제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으니 우리 모자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저는 옆에서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들은 제 돈을 노리며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를 살 궁리를 했는데 오늘 파산한 신세가 되다니. 이게 바로 인과응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우야, 선우야, 너 돈 있잖아.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있잖아. 그 돈 꺼내서 우리 집 빚 갚는 것 좀 도와줘. 우린 한 가족이잖아. 우리를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습니다.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요. 어제 이 방에서 제 돈을 어떻게 빼앗을지 궁리하실 때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생각 안 하셨나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고 얼굴에 울음기가 굳어지는 듯 하더니 이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마룻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죠. 박선우, 너 양심도 없냐? 내 아들이 너랑 결혼했는데 우리 집이 망해가는 걸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그 돈 너한테는 그냥 숫자일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목숨줄이야. 민준 씨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선우 씨, 제발 부탁할게요. 일단 돈을 꺼내서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줘요.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요. 2배로 갚을게요. 네? 저는 그들이 한마디씩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요? 그들이 이렇게나 불쌍한 척 연기를 잘하는지를.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어제 녹음한 파일을 찾아냈죠. 소리를 재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녹음 파일 아이콘은 그들 눈에 폭탄처럼 보였을 겁니다. 민준 씨, 동료 아버님이 정말 입원하셨나요?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건 그냥 제 돈을 사기치기 위한 핑계였나요?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입을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음을 그치고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너 어제 다 들었구나. 녹음까지 했어? 그럼요. 저는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제가 못 들었으면
오늘 당신들한테 속았을지도 모르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은 그분들의 피땀 어린 결실이고 제게는 최후의 보루예요. 당신들 빚 갚는데 쓸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 빚은 당신들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바로 그때 집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 벨소리는 아까보다 더 급하고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몸을 떨며 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하자마자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님, 뭐라고요? 내일 당장 와서 압류 딱지를 붙인다고요?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실 수는 없나요? 저희 아직 이사할 곳도 못 구했는데 전화기 저편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민준 씨의 몸이 휘청이며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전화를 끊을 때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창백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변호사가 내일 당장 집을 압류하러 온대요. 오늘 안에 짐을 다 빼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 치워버리겠다고 했어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잃은 듯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건가?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저는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속이려 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던 특산품 쇼핑백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 든 캐시미어 목도리와 스포츠 시계가 지금은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저 오늘 나갈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은 김씨 집안 것이니 저와는 상관없어요. 어디로 이사 가시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각자 갈 길 가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박선우, 너 정말 그렇게 독하게 굴 거냐? 네가 가버리면 우리 모자는 어떡하라고? 우리를 죽으라고 내모는 거야? 당신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건 제가 아니에요. 당신들 자신의 욕심이죠. 저는 말을 마치고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는 제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죠. 짐을 싸는 것은 금방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서서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짐을 다 싸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넋두리를 하고 있었고 민준 씨는 그 옆에 웅크리고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겪었던 억울함, 인내, 그리고 어제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의 분노가 그 숨과 함께 조금은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유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유린은 제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저는 일의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녹음한 것과 시댁이 파산한 것까지요. 유리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화가 나서 책상을 쳤습니다. 그 인간들 정말 쓰레기네. 내 돈을 노리다가 이제 파산하니까 너까지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려고 하잖아. 네가 마음 약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다행히 미리 알았어. 아니었으면 정말 그들한테 속았을 거야.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을 거야. 모든 일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해. 유리가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걱정 마. 앞으로는 내가 있잖아. 일단 우리 집에서 지내. 집 구할 생각 들면 그때 이사해. 그리고 그 돈이랑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 잘 지켜야 해. 그들이 다시 노리지 못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은행 카드 비밀번호는 이미 다 바꿨고 오래된 집 열쇠도 잘 챙겼어. 그들이 손댈 수 없을 거야. 밤에 유리네 집 객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예정보다 일찍 출장해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행복한 며느리라는 아름다운 꿈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SNS를 보다가 민준 씨가 올린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텅 빈 집 사진과 함께 집이 사라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몇몇 친척들이 그를 위로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는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우 씨 되십니까? 저는 김건국 씨, 민준 씨 아버지의 변호사입니다. 김건국 씨 가족과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왔구나 싶어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들과는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김민준 씨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절차상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시댁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모양이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나서서 그들의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그들은 더 파렴치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오래된 집을 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은 계속 비어 있었는데 예전에 시어머니가 고향에 사는 조카를 살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사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유리네 집에 계속 신세 지는 것도 미안했고요. 공구함을 들고 오래된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경비실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두 개의 익숙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김민준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아껴 입던 캐시미어 코트는 온데간데 없고 달아서 허옇게 변색된 솜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예전의 말끔한 모습은 사라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붉은 핏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다른 길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썰미 좋게 저를 발견하고는 벌떡 일어나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박선우, 이 천벌 받을 년, 드디어 만났구나.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고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너 우리 집 파산할 거 미리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부러 일찍 돌아와서 돈 챙겨서 도망간 거지? 이 시커먼 속을 가진 년, 네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했어.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하며 미간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당신들 집이 파산한 건 당신 남편이 투자에 실패해서 그런 거지.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언제 당신들 돈을 챙겼다고 그래요? 아직도 발뺌이야.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죠.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이 악독한 며느리 좀 보세요. 우리 집에서 그 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집이 가장 어려울 때 돈 챙겨서 도망갔어요. 이제 우리 모자는 살 곳도 없는데 저녀는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있다고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어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도 다가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선우 씨, 어머니랑 그만 싸워요. 어머니도 너무 급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좀 불쌍하게 여겨줘요. 일단 돈 좀 줘서 우리가 지낼 곳이라도 구하게 해줘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양심의 손을 얹고 말해봐요. 내가 당신들 집 돈을 뭘 챙겼다고요? 당신들 돈은 당신 아버지가 투자로 다 날린 거잖아요. 저랑은 단 1원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누가 내 돈을 노렸죠? 당신 어머니가 그 애 돈은 이제 우리 거야라고 했던 말 잊었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제 옷을 잡아 찢으려 했습니다. 내가 감히 그 돈 얘기를 꺼내? 그 돈은 원래 우리 김씨 집안 돈이었어. 내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내 돈은 우리 집 돈이지. 이제 우리 집이 파산했으니 네가 그 돈을 내놔서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안 내놓으면 넌 양심도 없는 년이야. 이거나요. 제가 힘껏 그녀를 밀치자 그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나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러자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해요.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녀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며 화가 나면서도 우스웠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녀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을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녀와 다투는 대신 주변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민준 씨와 아직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집이 파산한 것은 김민준 씨 아버지가 투자에 실패해서 몇 억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찍 돌아왔을 때 우연히 시어머니와 김민준 씨가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어떻게 빼앗을지 모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돈을 속여서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했죠. 이제 그들이 돈을 찾지 못하게 되자 저를 찾아와 제가 돈을 챙겨 도망갔다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아주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그게 정말이야? 정말로 내 돈을 노렸다고? 물론 사실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하지는 않았지만 화면을 흔들며 보여줬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획대로 해. 그의 돈은 이제 우리 거야라고 말한 것과 그들이 저를 속이기 위해 꾸며낸 핑계까지 전부 똑똑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바로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녹음 파일이 있다는 말에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황급히 바닥에서 일어나 제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너 여기서 요망한 소리 하지 마. 그 녹음 파일 다 네가 조작한 거야. 조작했는지 아닌지는 들어보면 알겠죠.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듣게 할 용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재생하죠.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저 할머니 너무하네. 며느리 돈을 노리다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다니. 그러게 말이야. 아가씨 부모님 유산을 왜 자기들 빚 갚는 데 쓰라고 해? 자기들이 투자 실패한 걸 왜 남 탓을 해? 정말 말도 안 돼. 저 남자도 별로네. 자기 엄마가 아내 돈 노리는 걸 알면서도 같이 돈 달라고 하다니. 정말 돛대 없네. 민준 씨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그만 소란 피우고 가요. 제발. 가긴 어딜 가. 시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늘 전현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전현이 얼마나 악독한 년인지 알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가방을 뺏으려 했습니다. 아마 가방 안에 돈이나 은행 카드가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기에 옆으로 몸을 피하고 동시에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지금 온정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고의로 소란을 피우고 제 물건을 뺏으려 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에
순간 당황해서 민준 씨를 끌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민준아, 어서 가자. 경찰한테 잡히면 안 돼. 민준 씨도 허둥지둥 시어머니를 따라 아파트 단지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도망가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돌아보며 악한한하게 말했습니다. 박선우, 너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날 거야. 우리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들이 낭패하게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흩어졌습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잘했어. 저런 사람들은 봐주면 안 돼. 그러면 더 기고만장해질 뿐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주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 저는 공구함을 들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소동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나약하게 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더 무례하게 굴수록 저는 저 자신을 더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래된 집 문 앞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는 먼지가 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이 계실 때처럼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공구함을 내려놓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닦다가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제 자신을 잘 지킬게요. 두 분이 남겨주신 것들도 잘 지켜서 나쁜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요. 정리를 하던 중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리는 잘 되어가는지 와서 도와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방금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소란을 피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리는 화가 나서 욕을 했습니다. 그 인간들 정말 너무하네. 감히 거기까지 찾아가서 널 괴롭혀? 다음에 또 그러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내가 같이 가서 혼쭐을 내줄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경찰에 신고해서 도망갔어. 너 안 와도 돼.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저녁에 내가 밥 살게. 전화를 끊고 저는 계속 집을 정리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마룻바닥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이 또 와서 소란을 피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무례한 짓을 하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당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그들보다 더 잘 살 겁니다. 변호사와 이혼 서류를 확정하기로 한 다음 날 저는 금목걸이와 옥팔찌를 되찾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두 가지 물건은 보통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금목걸이는 제가 직장 생활 첫 해 연말 보너스를 받아 산 것으로 제 자신에게 주는 기념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옥팔찌는 더욱 귀한 것으로 어머니가 시집 오실 때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제 손에 직접 채워주시며 이 팔찌가 가족을 대신해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는 네가 아직 젊은데 이런 걸 하고 다니면 너무 눈에 띈다. 내가 잘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네가 아이 낳으면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재산 문제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모님은 진실을 알게 된 후 비교적 공정한 태도를 보이셨으니 그들의 거처를 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님은 전화를 친절하게 받으셨고 제 말을 듣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우야, 그들이 지금 사는 곳이 좀 외진 곳이야. 낡은 월세방이라 환경이 좋지 않아. 내가 주소를 보내줄 테니 가서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렴. 전화를 끊고 이모님이 보내주신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주변 건물들도 점점 낡아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벽껍질이 다 벗겨진 6층짜리 낡은 건물을 보며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예전에 김씨 집안이 큰 부자는 아니었어도 번듯한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니.
결국 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이모님이 알려주신 호수를 따라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막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시어머니의 불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망할 놈의 집은 왜 이렇게 추워? 난방도 안 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박선우 그년 옥팔찌라도 팔아서 돈 좀 챙겨서 더 좋은 데로 올걸.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재빨리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살짝 열렸고 민준 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김민준 씨, 그냥 제 물건만 찾으러 왔어요. 받고 바로 갈게요. 소란 피우지 않을 거예요.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제 목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민준 씨를 밀치고 허리에 손을 얹고 문 앞에 섰습니다. 박선우, 네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또 우리한테 돈 달라고 온 거야? 말해두지만 우리 지금 10원 한 장 없어.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저는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문틈을 벌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월세방은 겨우 대여섯 평 남짓했고 침대 하나와 낡은 소파 하나가 놓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잡동사니가 가득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지만 제 목걸이와 옥팔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맡겨둔 금목걸이와 옥팔찌 찾으러 왔어요. 돌려주세요. 무슨 목걸이, 옥팔찌, 난 본 적 없어. 시어머니는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내가 언제 내 물건을 가져갔다고 그래? 작년 겨울 제 생일날 어머니가 보관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목걸이와 옥팔찌를 드렸잖아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때 민준 씨도 옆에 있었어요. 잊으셨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시장에 장 보러 가실 때 그 금목걸이 하고 가셨잖아요. 채소 가게 왕 아주머니가 다 보셨어요. 저한테 자네 시어머니 목걸이가 자네가 전에 하던 거랑 똑같이 생겼네라고 하셨다고요. 원하시면 지금 왕 아주머니께 전화해서 여쭤볼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입을 우물쭈물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내가 산 거야. 내 거랑 달라. 어머니가 사셨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저한테 연금이 모자라다고 200만 원 빌려 가셨잖아요. 무슨 돈으로 금목걸이를 사셨어요? 그리고 제 목걸이 잠금쇠에는 작은 하트 모양 표시가 있어요. 그 브랜드만의 독특한 표식이죠. 어머니가 사셨다는 그 목걸이 지금 꺼내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할 말을 잃고 양손으로 옷자락을 쥐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 씨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선우 씨 말이 맞아요. 그건 원래 선우 씨 물건이잖아요. 그냥 돌려줘요. 닥쳐. 시어머니가 민준 씨를 쏘아봤습니다. 이 한심한 놈아. 전현이 집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네가 왜 남의 편을 들어? 저는 더 이상 그녀와 실랑이하지 않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예전에 시어머니와 나눴던 채팅 기록을 열었습니다. 작년 겨울 그녀가 제 물건을 달라고 했을 때 보냈던 메시지였습니다. 선우야, 내 목걸이랑 옥팔찌는 나한테 맡겨두렴. 걱정 마. 내가 장롱에 잘 넣어뒀다가 네가 필요할 때 줄게. 저는 스마트폰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직접 보세요. 이게 그때 어머니가 보내신 메시지예요. 아직도 발뺌하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마침내 낡은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잠시 쓰려고 했어. 안 돌려주려던 건 아니었어. 잠시 쓰려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걷어들였습니다. 방금 안에서 옥팔찌 팔아서 돈 챙기자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잠시 쓰려고 한 건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욱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건 어디 있어요? 꺼내주세요. 받고 바로 갈게요. 앞으로는 이혼 문제 외에는 서로 간섭하지 말아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일어나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천으로 된 주머니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안에는 제 금목걸이와 옷팔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목걸이 잠금쇠도 망가지지 않았고 옷팔찌에도 흠집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주머니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물건은 제가 가져갑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민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거의 다 준비됐어요.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그때 맞춰서 법원에 출석하시면 돼요. 앞으로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각자 자기 인생 살아요.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우야, 미안하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들이 저를 속이려 할 때 왜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낡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가방 속에 천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금목걸이와 옷팔찌를 되찾아온 것은 마치 부모님의 유품을 되찾아온 것 같았고 제가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되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유린의 집으로 가서 되찾아온 목걸이와 옷팔찌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리는 옷팔찌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 옷팔찌 드디어 찾아왔네. 그때 네가 시어머니한테 줄 때 내가 주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네. 응, 다행히 찾아왔어. 저는 옷팔찌를 손목에 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닿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이혼만 하면 돼. 이혼하고 나면 김씨 집안이랑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유리가 제게 주스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 거기 풍경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가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때 가서 우리 실컷 놀자. 안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밤에 집에 돌아와서 금목걸이와 옷팔찌를 옷장 서랍에 넣고 작은 자물쇠로 잠갔습니다.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목걸이랑 옷팔찌 찾아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제 자신도 잘 지킬 거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침대에 누워 오늘 월세방에서 본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 민준 씨의 나약한 모습. 마음속에는 동정심 대신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씨 집안과의 악연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면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끔찍한 일들은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안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와 결혼한 후에 공동재산이 거의 없었고 시댁의 빚도 저와는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 모든 증거를 잘 준비해서 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끝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괴롭힐 여지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요. 변호사와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유리가 제가 만든 돼지갈 빚짐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아침 일찍 집 근처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 시장은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라 많은 상인들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육점이 아저씨는 항상 제게 가장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골라주셨습니다. 시장 입구에 막 들어섰을 때 앞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중 한 목소리가 좀 익숙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 한 분이 채소가게 주인의 팔을 붙잡고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입고 있는 달아서 허옇게 변색된 솜점퍼는 소매뿌리가 달아해졌고 목깃에는 작은 구멍까지 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늘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고 장을 보러 다니던 모습과 비교하면 정말 딴 사람 같았습니다. 손에는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쥐고 물을 파는 좌판 앞에서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김 사장, 그냥 좀 봐줘요. 시어머니가 가게 주인 김 사장님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무 일단 가져가고 다음 주에 우리 아들이 월급 받으면
바로 돈 갖다 줄게. 몇 푼 안 되는 거 떼먹지 않아. 김 사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팔을 힘껏 빼냈습니다. 말투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내가 안 도와주려는 게 아니에요. 지지난주에 배추 2포기 가져가고 돈 안 줬잖아요. 지난주에 갚는다고 하더니 지난주에 와서는 오이 3개 또 가져가고 돈 안 줬잖아요. 나도 이거 작은 장사인데 이렇게 외상만 주면 어떡해요. 주변에서 장 보던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붉어졌고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래. 일자리 구하면 바로 다 갚을게. 일자리요? 옆에서 장 보던 박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인력시장에서 당신 아들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벽돌 나르는 일 하려고 다투고 있더라고. 하루에 8만 원 번다는데 그것도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네 집 예전에는 그렇게 못 살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그렁그렁했지만 감히 흘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 동네 사람들과 싸울 때는 항상 당당했는데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서 앞으로 나가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받아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제 돈을 노리며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차를 살 궁리를 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때 민준 씨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가 한 뼘이나 짧아 안에 누렇게 변색된 내복이 보였습니다. 신발에는 흙탕물이 잔뜩 묻어 있었고 손에는 빈 플라스틱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주운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과 다투는 것을 보고 그는 황급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사지 말고 집에 가요. 어제 남은 죽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돼요. 집에 가서 죽을 마시라고? 시어머니가 그의 손을 찐뿌리 쳤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히스테릭하게 변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랑 살면서 언제 이런 고생을 해봤다고. 내 아버지가 투자만 실패하지 않았어도 박선우 그년이 우리를 도와줬어도 우리가 그 빚에는 월세방에서 살고 매일 죽이나 마셨겠어?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한숨만 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인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저 할머니가 예전에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며느리 탓을 하는 거네. 아주머니, 그 말은 좀 아니죠. 김 사장님이 허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우 씨가 우리 가게 와서 장 볼 때 아주머니가 선우 씨 부모님 유산 노리고 돈도 사기치려 했다고 다 말해줬어요. 선우 씨가 고소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지. 왜 도와줘야 해요? 아주머니네 집 파산한 건 남편 욕심 때문이지. 저 아가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자기가 저지른 죄를 왜 남 탓을 해? 예전에는 번지르르하게 하고 다니더니 이렇게 막무가내인 줄은 몰랐네.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하얘지고 다시 파랗게 변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민준 씨의 팔을 잡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시장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갈 때 그녀가 쥐고 있던 몇 장의 지폐 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뒤를 따르며 몇 걸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보았는데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둘러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모양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선우 씨도 장 보러 왔구나. 김 사장님이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방금 저 일 봤지? 저 아주머니도 참 꼴 좋다. 예전에 너한테 그렇게 하더니 이제 저렇게 된 건 다 자업자득이야. 저는 다가가 무몇 개를 저울에 올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흉한 꼴 보여드렸네요. 저분들 일은 저랑 상관없어요. 전 그냥 장 보러 온 거예요.
그렇지, 너랑 상관없지. 김 사장님은 물을 달면서 말했습니다. 너처럼 착한 아가씨가 어디 있다고. 예전에 네가 저분 짐도 들어주고 했는데 저분은 만족할 줄 모르고 내 돈까지 노렸잖아. 이제 봐. 도와줄 사람 하나 없으니 자기가 고생하는 거지. 물을 사고 이 아저씨네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근을 샀습니다. 이 아저씨는 제게 몇 마디 건네며 며칠 전에 민준 씨가 인력시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거리를 두고 다투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옮기다가 넘어질 뻔했는데 옆 사람이 부축해줘서 겨우 일어났다고요. 예전에 자네 남편은 얼마나 으스댔어. 이제 막노동이나 하는 신세가 됐으니 정말 세상일 알 수 없네. 저는 웃으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세상일이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명백한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에 저를 속이려 하지 않고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았다면 시댁이 파산했더라도 민준 씨의 예전 경력으로 평범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벽돌 나르는 신세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물으셨습니다. 선우야, 너 민준이랑 이혼한다며? 너네 시어머니가 사람들한테 네가 자기네 집안 도와주고 이혼한다고 말하고 다니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 씨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희 둘은 안 맞아요. 그리고 그 집 일은 저랑 상관없고 저도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못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거지. 그게 뭐 어때서. 박 할머니가 제 손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착한 애가 어디 있다고. 예전에 네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더 바라기만 하더라. 이혼 잘했다. 이혼하고 나면 내 인생 살 수 있잖아. 앞으로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박 할머니와 헤어진 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에 대한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채소를 주방에 넣고 돼지 갈비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씻으면서 방금 시장에서 본 시어머니와 민준 씨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에는 동정심이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늘의 모습은 모두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때 유리가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시장에서 시댁 식구들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꼴 좋다. 예전에 너한테 그렇게 하더니 이제 고생 좀 해봐야지. 앞으로 또 너한테 찾아올 면목이나 있을까? 아마 없을 거야. 저는 양념을 볶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밥 먹는 것도 힘든 것 같던데 나 찾아올 정신이나 있겠어? 변호사한테 말해뒀어. 다음 주에 이혼 절차 밟기로. 이혼하고 나면 그들이랑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정말 잘 됐다. 유리는 저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가서 푹 쉬고 그 끔찍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돼지고기를 냄비에 넣었습니다. 순식간에 맛있는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시댁의 몰락은 그들 자신의 인과응보일 뿐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혼 절차가 끝나면 저는 제 일에 집중하며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오후에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을 보며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곧 저는 김씨 집안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속이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은 쓴 열매 속에서 천천히 고통받게 될 겁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준과 시어머니는 법원에 오지 않았고 변호사가 우리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은 날, 저는 서류에 적힌 혼인관계 해소라는 글자를 보며 마음속에 천근만근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걷는 것조차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유리는 저를 데리고 한우 구이집에 가서 새 출발 기념 파티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말했죠.
앞으로는 넌 싱글 귀족 박선우 디자이너님이네. 디자이너라는 세 글자는 사실 제 예전 직업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한 디자인 회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몇몇 유명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민준 씨와 결혼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여자가 시집가면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 집에서 남편과 시부모님 모시는 게 진짜 일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씨도 저를 설득했고 저는 그들의 잔소리에 못 이겨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제 경력을 모두 버렸으니까요. 이혼 판결문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에서 예전 디자인 노트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트들에는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그린 스케치와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차마 버리지 못했죠. 그때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박선우 디자이너님 맞으신가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디자이너님께 신혼집 인테리어를 맡겼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단번에 기억이 났습니다. 민정 씨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고객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신혼집 디자인을 제가 담당했고 나중에 그녀는 제게 여러 고객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저를 찾아주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민정 씨, 기억나요. 어떻게 저한테 전화를 다 주셨어요? 아, 제 여동생이 최근에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디자이너님 얘기를 했거든요. 디자인이 실용적이면서도 예쁘다고요. 그래서 동생이 꼭 디자이너님을 찾아달라고 해서요. 민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분께 물어봐서 겨우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혹시 지금도 디자인 일 하시나요? 바쁘시면 어쩔 수 없고요. 해요, 하고 말고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설레면서도 조금 긴장됐습니다. 민정 씨, 저 지금 시간 아주 많아요. 동생분 집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통화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잘 됐네요. 민정 씨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제 동생 집은 투룸이고 20평 정도 돼요. 좀 따뜻한 분위기로 꾸미고 싶어 하고 예산도 넉넉한 편이에요. 무엇보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동생 연락처를 보내드릴 테니 두 분이 먼저 얘기해 보세요. 괜찮으면 시간 잡아서 집 보러 가시고요. 전화를 끊고 민정 씨가 보내온 카카오톡 친구 요청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을 다시 시작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친구 요청을 수락하고 민정 씨의 동생 미나 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나 씨는 무척 친절했고 바로 집에 평면도를 보내주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옷장을 원하고 주방에는 수납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요. 저는 디자인 노트를 품에 안고 책상에 앉아 평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디자인을 하던 그 익숙한 감각이 단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연필을 꺼내 종이에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배치부터 침실의 옷장 디자인까지 그릴수록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오후가 다 지나도록 그림을 그렸고 점심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그린 초안 스케치를 스캔해서 컴퓨터에 옮기고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간단한 시안을 만들어 미나 씨에게 보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미나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느낌표를 여러 개 붙여서요. 선우 디자이너님, 너무 예뻐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느낌이에요. 특히 주방 수납장. 제가 작은 가전제품 놓을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기억하고 디자인해 주셨네요. 그녀의 메시지를 보고 저는 꿀이라도 먹은 듯 마음이 달콤했습니다. 몇 년간 디자인을 하지 않아서 실력이 녹슬었을까봐 걱정했는데 고객에게 인정을 받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미나 씨와 주말에 집을 보러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가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죠. 카카오톡을 닫고 나서야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내 민정 씨가 저를 찾아 디자인을 의뢰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리는 바로 답장을 보내 축하 이모티콘을 잔뜩 보냈습니다. 엄청나다. 내가 넌 할 줄 알았어. 이번 일 잘 성사되면 내가 거하게 한턱 쏠게. 주말에 미나 씨와 집을 보러 갔을 때 미나 씨의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부는 제 초안에 무척 만족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하며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금을 손에 쥐었을 때 마음이 아주 든든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예전에 민준 씨에게 생활비를 받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저는 디자인에 온전히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집에 가서 실측을 하고 시공팀과 소통했으며 밤에는 도면을 수정하고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도면을 수정하느라 눈이 침침해졌지만 고객이 만족할 모습을 생각하면 힘이 솟았습니다. 한 번은 시공팀이 타일을 붙이다가 제가 디자인한 치수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붙이면 타일이 많이 낭비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시공팀 기사님과 함께 상의했고 결국 타일 배열 방식을 수정하여 자재도 절약하고 미관도 해치지 않게 했습니다. 미나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제게 고맙다며 보너스를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책임감이 강하다며 앞으로 친구가 인테리어를 한다면 꼭 저를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약 한 달 후 미나 씨의 집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초대해 검수를 부탁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가 디자인한 집을 보았습니다. 따뜻한 거실, 수납 공간이 가득한 주방, 그리고 미나 씨가 그토록 원했던 큰 옷장, 마음속에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미나 씨는 저를 껴안고 감격에 겨워 울었습니다. 선우 디자이너님, 정말 감사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집이에요. 그날 저녁, 미나 씨는 저와 유리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미나 씨는 저를 자신의 동료에게 추천했다며 그 동료도 최근에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해서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승낙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제 사업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리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지금 내 모습 정말 보기 좋다. 자기 사업도 있고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가의 가로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밝았습니다. 네, 예전에 김 씨 집안에서는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민준 씨에게 맞춰주느라 제 꿈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사업을 되찾았고 제 능력으로 돈을 법니다. 이 느낌 정말 좋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 예전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모두 업데이트하고 인터넷에 디자인 스튜디오 계정을 만들어 예전 포트폴리오와 미나 씨 집 인테리어 사진을 올렸습니다. 경력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점점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나 씨를 통해 혹은 인터넷 계정을 통해 저에게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저는 바빴지만 무척 충실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상에 앉아 제 디자인 노트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박선우, 너 드디어 너 자신을 되찾았구나. 앞으로는 꼭 열심히 일해서 내 모습대로 살아. 미나 씨 동료의 의뢰를 받은 후 저는 매일 건자재 시장과 공사 현장을 오갔습니다. 그 고객은 미니멀리즘 스타일을 원했고 타일의 색상과 질감에 대한 요구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직접 자재를 고르는 과정을 감독해야 했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제가 건자재 가게의 타일 더미에 쭈그리고 앉아 디자인을 고르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손에 들고 있던 색상 견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선우야, 드디어 만났구나. 이 날카로운 목소리는 눈을 감고도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뒤를 돌아보았고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제 뒤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번 재래시장에서 봤을 때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솜점퍼 소매는 크게 찢어져 안에 누런 솜이 보였고 민준 씨는 낡은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며 바지에는 시멘트 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막 공사 현장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두 걸음 물러나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볼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다가와 저를 잡으려 하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선우야, 엄마가 예전에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우리 지금 정말 어쩔 수가 없어. 민준이 며칠 전에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다가 다리를 다쳐서 이제 일도 못해. 우리 모자는 밥 먹을 돈도 없단다. 저는 민준 씨의 다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린 무릎에 거즈가 붙어 있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처 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또 불쌍한 척 연기를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도 고개를 숙이고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우 씨,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저도 다리를 다쳤으니 그냥 우리 좀 불쌍하게 여겨서 돈 좀 빌려줘요. 다리 나으면 꼭 벌어서 갚을게요. 돈을 빌려달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죠. 예전에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 유산 노릴 때는 저를 불쌍하게 여길 생각은 안 했나요? 제 옥팔찌 팔아서 월세 내려고 할 때는 제가 곤란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이제 밥 먹을 돈 없으니까 저를 찾아온 건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일이잖아. 지난 일을 뭐하러 꺼내? 우리가 어쨌든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내가 우리 굶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 가족이요? 저는 손에 든 타일 견본을 주머니에 넣고 똑바로 섰습니다. 당신들이 제 돈을 노리던 그날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민준 씨, 지난달에 인력 시장에서 다른 사람이랑 일거리 다툴 때 내 전처는 돈 많으니까 언젠가는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했다면서요. 그 말 당신 입으로 직접 한 거 옆에 있던 반장님이 다 들었대요. 지금 그 반장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요?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더욱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버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예 바닥에 주저앉아 양손으로 허벅지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와서 좀 보세요. 이 악독한 전 며느리가 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녀는 돈을 꽉 쥐고 놓아주질 않아요. 양심이 걔한테 물려갔나 봐. 건자재 가게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아저씨였는데 평소 저와 안면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서둘러 다가와 설득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장사해야죠. 박 디자이너님은 정직한 분이라 정말 빚진 게 있으면 안 갚을 뿐이 아니에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전현이 악독해서 그래. 우리 집 파산했을 때도 모른 척하더니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돈을 안 빌려주잖아. 자재를 사러 온 다른 손님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지난번 재래시장에서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지난번에 며느리 유산 달라고 하던 그 할머니 아니야? 어떻게 또 와서 소란이야? 아가씨는 이미 아들이랑 이혼했다는데 왜 돈을 빌려줘야 해? 저는 시어머니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켜고 흔들었습니다. 계속 소란 피우시면 지난번에 당신이랑 김민준 씨가 내 돈 노리던 녹음 파일 여기서 틀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당신이 억지 부리는 모습도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누가 양심 없는지 판단해 달라고 할 거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스마트폰을 꺼내는 것을 보자마자 당황해서 황급히 바닥에서 일어나 제 스마트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녹음하지 마. 녹음하지 말라고. 손대지 마세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건자재 가게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시장 경비 좀 불러주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손님을 괴롭히고 장사를 방해한다고 해주세요.
사장님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폰을 꺼내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비를 부른다는 말에 민준 씨를 끌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입으로는 악담을 퍼붓는 것을 잊지 않았죠. 박선우, 너 두고 봐. 오늘 우리 안 도와준 거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저는 그들이 낭패하게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집안일이라서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잘했어. 저런 사람들은 봐주면 안 돼. 네가 마음 약하게 굴수록 더 기고만장해질 뿐이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일로 그들은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못할 겁니다. 경비가 와서 상황을 물었을 때 시어머니와 민준 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대신해 경비에게 설명해 주었고 경비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시 타일 더미에 쭈그리고 앉아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방금의 작은 소동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온통 일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그들과 실랑이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타일 색상을 고르고 사장님과 배송 시간을 정한 후 저는 색상 견본을 들고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고객이 오늘 현장에 와서 진행 상황을 보고 싶다고 했으니 제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는 길에 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내 방금 시댁 식구들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인간들 정말 끈질기네. 네가 마음 약해지지 않아서 다행이다. 다음에 또 오면 내가 같이 가서 혼쭐을 내줄게. 저는 웃으며 걱정 마. 다시는 못 올 거야 라고 답장하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이번에 저를 찾아온 것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 했던 것뿐입니다. 이제 제가 완전히 거절했고 녹음 파일을 공개할까봐 두려워하니 앞으로는 다시 찾아오지 못할 겁니다. 공사 현장에 도착하니 고객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내하며 타일 선택과 앞으로의 시공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객은 무척 만족했고 앞으로 친구가 인테리어를 한다면 꼭 저를 추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객의 신뢰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속에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김 씨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와 민준 씨 주위만 맴돌며 자아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능력으로 돈을 벌고 고객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든든하고 기쁜 감정은 예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디자인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미나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웃도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한다며 시간이 될 때 그 이웃과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제없어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마음속에 더욱 의욕이 솟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시댁의 집착은 제 새로운 삶의 작은 소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제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더 잘할지, 어떻게 하면 스튜디오의 명성을 높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제 두 손으로 점점 더 멋지게 만들어갈 겁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그저 구석에서 제가 점점 더 잘 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일 겁니다. 미나 씨 이웃의 인테리어 의뢰가 막 마무리될 무렵 저는 집에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장 대표님이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고객으로 당시 그의 회사 부사장실 인테리어를 도와드렸는데 그는 제 디자인을 무척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받으며 혹시 또 인테리어 의뢰가 있으신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박 디자이너님, 요즘 바쁘신가요? 장 대표님의 목소리는 무척 호탕했고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방금 주택 인테리어 하나 마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일이 좀 있어서요.
장 대표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최근에 새 사무 공간을 임대했는데 300평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행정팀에 박 디자이너님을 추천했어요. 디자인이 실용적이면서도 비용을 잘 절약해준다고요. 마침 그쪽에서도 실력 있는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거든요. 제가 행정팀 조 부장님께 박 디자이너님 연락처를 드렸으니 곧 연락이 갈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300평 규모의 사무실 인테리어라니. 저는 손에 든 펜을 책상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맡았던 주택 인테리어 의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규모였습니다. 제게는 절대적인 기회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제가 조 부장님과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이분도 채 되지 않아 카카오톡 친구 요청이 왔습니다. 이민회사 행정팀 조은영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수락하고 조 부장님,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조 부장님은 바로 답장을 보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주소를 보내주었는데 도심의 오피스 빌딩으로 위치가 아주 좋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나 깔끔한 정장을 골라 입고 예전에 작업했던 사무 공간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인쇄해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조 부장님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을 따라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안에는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아마 조 부장님인 것 같았고 옆에는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박 디자이너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 부장님이 일어나 저와 악수를 나누며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이쪽은 이나영 씨, 우리 행정팀 대리입니다. 이번 인테리어 일은 나영 씨도 함께 담당할 겁니다. 저는 나영 씨와 인사를 나누었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조 부장님처럼 당당하지 않고 약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조 부장님은 새 사무 공간의 평면도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박 디자이너님, 먼저 한번 보세요. 저희 요구사항은 개방형 사무 공간은 넓고 밝아야 하고 독립된 사무실 6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탕비실과 휴게 공간에는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요. 예산은 대략 8억 원 정도입니다. 이 계획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평면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마음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300평 면적의 8억 원 예산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디자인할 때 자재와 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 부장님께 제 초기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개방형 사무 공간은 밝은색 계열의 바닥재와 파티션을 사용해 공간이 넓어 보이게 하고 독립 사무실은 방음 효과가 좋은 자재를 사용하며 탕비실에는 빌트인 수납장을 설치하는 것 등입니다. 조 부장님은 무척 진지하게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딱 맞네요. 이전에 만났던 디자이너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거나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서 실용성이 떨어졌는데 박 디자이너님 아이디어는 정말 현실적이네요. 이야기를 하던 중 조 부장님이 갑자기 회의에 불려가게 되어 나영 씨와 먼저 세부 사항을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고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나영 씨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영 씨, 새 사무 공간은 몇 층인가요? 채광은 어떤가요? 나영 씨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가가 약간 붉었습니다. 목소리도 기운이 없었죠. 16층이에요. 채광은 좋아요. 박 디자이너님, 조 부장님께 들었는데 예전에 시댁이랑 갈등이 있으셨다고요?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것을 물어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전에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하지만 이미 이혼했고 지금은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나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휴지를 꺼내 닦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박 디자이너님. 일부러 운 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요즘 디자이너님이랑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서요.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녀에게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으시면 저한테 얘기해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나영 씨는 코를 훌쩍이며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3년 차인데 작년에 모아둔 1억 원을 시어머니께 드리며 집 살 때 보태려고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그 돈을 남편의 동생에게 차를 사주는데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네가 내 아들한테 시집 왔으면 내 돈은 우리 집 돈이지 내 작은 아들 차 사주는 게 뭐 어때서?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며 그녀가 너무 예민하게 군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남편과 냉전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예전에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변호사의 연락처를 그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나영 씨, 이 변호사님 정말 믿을만해요. 제가 이혼하고 재산 되찾을 때 다 이분께 도움받았어요. 먼저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 돈은 결혼 전에 모은 거니까 개인 재산에 해당돼요.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저처럼 약하게 굴지 말고 권리를 주장해야 할 때는 주장해야 해요. 나영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디자이너님. 전 지금까지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했어요. 남들이 비웃을까 봐요.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우리 다 같은 여자잖아요. 서로 돕고 살아야죠. 저는 그녀의 손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증거만 충분하면 변호사님이 꼭 돈을 되찾아 주실 거예요. 만약 남편이 계속 당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런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갈 필요도 없고요. 바로 그때 조 부장님이 돌아왔습니다. 나영 씨의 눈이 붉은 것을 보고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된 줄 알았습니다. 나영 씨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부장님, 아니에요. 박 디자이너님이 저를 크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동해서 그래요. 조 부장님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박 디자이너님 사람 좋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장 대표님이 칭찬하시면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인품도 좋다고 하셨는데 정말이었네요. 그 후의 대화는 무척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조 부장님과 초기 디자인 방향을 확정하고 일주일 후에 시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떠날 때 나영 씨가 일부러 엘리베이터 앞까지 저를 배웅하며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 디자이너님, 감사합니다. 저 내일 바로 변호사님께 연락할 거예요. 앞으로 저도 디자이너님처럼 용감해질 거예요. 제 자신을 억압하지 않을 거예요. 나영 씨의 눈에 다시 빛이 나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큰 의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처럼 시댁 문제로 고통받는 동료를 도왔다는 사실이 단순히 사업을 성공시킨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장 대표님께 메시지를 보내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 대표님은 바로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더 큰 일을 맡아야죠. 앞으로 우리 회사에 또 인테리어 할 일 있으면 꼭 박 디자이너님께 맡길 겁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디자인에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새 사무 공간에 가서 실측을 하고 현장을 확인했으며 밤에는 집에서 도면을 그리고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계속 일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사무 공간 인테리어 의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최고로 잘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시안을 제출하는 날, 조 부장님과 회사의 몇몇 임원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안을 다 보고는 무척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조 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저와 협력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디자이너님, 당신의 시안은 저희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2천만 원이나 절약해 주셨네요. 당신으로 정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순간 저는 의향서에 적힌 제 이름을 보며
마음속에 성취감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시댁 눈치만 보며 살던 제가 이제는 제 능력으로 300평 규모의 사무 공간 인테리어 의뢰를 맡게 되다니 저는 마침내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유리가 저를 초대해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큰 의뢰를 받은 것과 나영 씨를 도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는 저보다 더 흥분하며 잔을 들고 저와 건배했습니다. 내가 넌 할 줄 알았어. 이제 사업도 점점 더 잘 되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니 너 정말 대단하다. 저는 웃으며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새로운 기회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의뢰를 받고 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더 잘 키워나갈 겁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나영 씨와 같은 동료들을 힘닿는 데까지 도와서 그들이 시댁 문제로 고통받고 결혼 생활이 불행하더라도 자기 자신만 용감하고 노력한다면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봄이 되자 제 선우 디자인 스튜디오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도심의 오피스 빌딩 10층에 자리 잡았죠. 면적이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채광이 좋았고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연한 나무색의 수납장, 곳곳에 놓인 푸른 식물, 그리고 고객들이 보내준 감사패가 가득한 전시벽까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개업식 날, 유리는 저보다 더 바빴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과일을 나눠주느라 땀을 뻘뻘 흘렸죠. 나영 씨도 왔는데 박 대표님 사업 번창하세요라고 적힌 큰 화환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행정팀장으로 일하며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수줍고 억울해 보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 사람 같았죠. 대표님, 스튜디오가 너무 예뻐요. 나영 씨가 제 손을 잡고 구경하며 부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돈 모아서 집 사면 꼭 대표님께 디자인 맡길 거예요. 저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죠. 그때는 20% 할인해 줄게요. 장 대표님과 조 부장님도 오셨습니다. 장 대표님은 일부러 마네키네코 행운을 부르는 고양이를 가져오셨습니다. 박 디자이너님, 이거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사업 번창하고 의뢰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 부장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사무실 인테리어 끝나고 나서 많은 협력업체들이 누가 디자인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다 추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일 있으면 무조건 대표님께 먼저 드릴게요. 방안 가득한 친구들과 고객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시댁의 끔찍한 일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제가 이제는 제 스튜디오를 갖게 되고 이렇게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는 모두를 근처 식당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전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박 할머니도 오셨습니다. 일부러 저를 축하해주러 오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제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우야, 며칠 전에 내가 외곽에 장 보러 갔다가 내 전 시어머니랑 민준이를 봤어. 둘이 시장에서 남들이 버린 씨든 채소를 줍고 있더라. 민준이는 다리가 또 안 좋아졌는지 절뚝거리고 내 전 시어머니는 머리가 하얗게 다세서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 아이고,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동정심도 원망도 없었죠. 그건 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예전에 욕심부리지 않고 남을 속이려 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리가 옆에서 꼴 좋다. 인과응보지. 라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서둘러 말렸습니다. 됐다, 됐다. 그 사람들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선우 좋은 날인데 우리 기분 좋은 얘기나 하자. 다들 서둘러 화제를 바꿔 스튜디오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영 씨는 제게 고객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고 장 대표님도 앞으로 회사에 인테리어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저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지난 반년간 제가 느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제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식사를 거의 마쳤을 때 저는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 스튜디오 개업식에 와주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 진심 어린 조언 몇 가지를 특히 여기 계신 여성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실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돈과 재산은 자기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맡기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어리석게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금목걸이와 오팔찌를 전 시어머니께 맡겼다가 하마터면 팔아버릴 뻔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힘들게 되찾아왔죠. 우리 여자들은 손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다. 시댁이든 남편이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돈과 귀중품에 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맡기는 건 쉽지만 다시 돌려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 가서 울어도 소용없어요. 나영 씨처럼요. 예전에 1억 원을 전 시어머니께 맡겼다가 동서차 사주는데 쓰일 뻔했잖아요. 제때 변호사를 찾지 않았더라면 그 돈은 허공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 모두 기억하세요. 자기 재산은 자기가 관리해야 합니다. 혹시 맡기더라도 꼭 각서를 쓰거나 녹음을 해두세요.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남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둘째, 결혼 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말고 손절해야 합니다. 저는 김민준 씨와 3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듣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심하게 제 돈을 노렸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죠.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요. 만약 남편이 시댁과 함께 당신을 속이려 하거나 당신 편에 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망설이지 말고 이혼하세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을 아껴주지도 않고 심지어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평생을 사는 게 얼마나 숨막히는 일이겠어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습니다. 제 사업도 생겼고 곁에는 이렇게 좋은 친구들도 많고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요. 나영 씨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해서 자신감을 되찾았잖아요. 그러니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입니다. 셋째, 여자는 반드시 자신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경제적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예전에 김민준 씨 때문에 디자인 일을 그만뒀는데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일이 없고 수입이 없으면 시댁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요. 나중에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을 뛰어다니고 도면을 수정하느라 피곤해서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죠. 하지만 고객에게 계약금을 받고 제가 디자인한 집이 완성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든든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스튜디오가 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죠. 이런 자유는 남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결혼했든 안 했든 모든 여성분들은 자기 일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가게를 열든 부업을 하든 상관없어요. 자기 인생을 남자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자기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넷째,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법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려던 대화를 녹음하고 나중에 변호사를 찾아 재산을 되찾고 이혼한 것 모두 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댁의 부당한 대우에 울거나 싸우기만 하는데 사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당신을 만만하게 보게 만들 뿐이죠. 법률 지식을 좀 알아두거나 믿을 만한 변호사 한 명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만약 제가 녹음 파일이 없고 변호사를 찾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김씨 집안에 시달리며 돈 달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겁니다.
법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버팀목입니다. 필요할 때는 꼭 사용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다섯째, 선을 지키고 도를 넘는 사람을 받아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시댁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들에게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제가 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점점 더 심하게 굴었죠.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물러설수록 상대방은 더 파고든다는 것을요. 당신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전 시어머니가 나중에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경비를 불렀더니 그 후로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두 기억하세요. 거절해야 할 때는 거절해야 합니다. 남에게 미움받을까봐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친절에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리가 가장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멋지다. 선우야, 이건 다 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네. 전문가들 강연보다 더 와닿는다. 나영 씨도 눈가가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 말을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텐데요. 앞으로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말을 꼭 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할 거예요. 장 대표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 디자이너님, 디자인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통달하셨네요. 앞으로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일 겁니다. 모두가 웃었고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저는 모두를 보며 마음이 무척 뿌듯했습니다. 제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저녁에 모두를 배웅하고 저는 혼자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보며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예전에 김씨 집안 일을 떠올리면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저 저를 성장시킨 약간 불쾌한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부모님 사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제 스튜디오 차렸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 자신 잘 돌보고 저처럼 힘든 친구들도 많이 도와서 두 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후로 스튜디오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저는 젊은 디자이너 2명을 더 채용해서 작은 팀을 꾸렸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차 한 잔을 마시며 창가에 앉아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자신의 용기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 그리고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그 모든 어려움에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한 고객이 집 디자인을 의뢰하러 왔다가 시댁이 자꾸 돈을 요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시댁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거절하고 남편과도 잘 해결했다며 제게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집을 디자인해줬을 뿐만 아니라 삶의 자신감을 되찾게 도와줬다고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일은 단지 집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도록 돕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요. 이 사실이 그 어떤 성취보다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의 저는 가끔 유리, 나영 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세상 구경을 합니다. 스튜디오가 바쁘지 않을 때는 변호사와 함께 무료 법률 상담을 하며 시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박할머니를 찾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자기 자신의 것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강해지면 온 세상이 당신에게 친절해지고 당신이 약해지면 나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제 경험과 조언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용기를 내고 버티세요. 당신은 분명히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